지금부터 부모교육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엄보연입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님께서 주최하시고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주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정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종각 강원대 명예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허종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장중 교육과 사회연구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전근영 현암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진훈 원주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지원 전문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학부모정책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안상훈 교육협력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권인숙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인숙 국회의원님께서는 현재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부모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법령 발의 등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권인숙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입니다. 교육부, 인천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뜻을 모아서 부모 교육의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도상훈 인천교육감님, 강대중 국평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유훈혜 교육부총리님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후원해 주신 한국학부모학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당연한 그리고 엄연한 교육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육 주체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합니다.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부모, 조부모, 한부모, 위탁부모 등 보호자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때그때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조차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동학대 범죄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비 부모 시기부터 임신, 출산, 양육, 학령기, 성인기까지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부모 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에는 부모 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원, 국가 및 시도 부모 교육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달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개정안을 포함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부모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마중물이 되어 부모 교육이 탄탄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인숙 의원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유기용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시게 되어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용입니다. 권인숙 의원님이 주최하시고 교육부, 인천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학부모학회가 함께하는 부모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사실 국회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그간 별로 없었는데 권인숙 의원님이 이런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을 되돌이켜 봐도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을 봐도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92%가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들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된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립된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의 우울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도 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또 학부모들이 정확한 교육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학부모회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과 더불어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학부모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부모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해 주신 권인숙 의원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축사를 보내주신 유기용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맞이하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환영사를 보내주신 유은혜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전국 각지에서 부모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법률안을 발의하고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권인숙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유기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청을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이종각 교수님, 김장중 소장님,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정책 참여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학부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교육 현장도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교육 정책의 실현을 위한 협력자인 학부모님들의 역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학부모 교육과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학부모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길 기대하면서 교육부에서도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사를 보내주신 유은혜 장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토론회 공동주관을 담당하신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의 환영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부모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부모교육을 지원하고자 12분의 국회의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법률 개정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연령에 따른 맞춤형 자녀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보호자 교육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평생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계 안팎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으로 정책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유익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먼저 온 미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따뜻한 환영사를 보내주신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대중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대중입니다. 오늘 부모교육의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귀한 시간 내어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인숙 국회의원님, 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종갑 교수님, 김장중 소장님,
또 오늘 자장 맡아주신 박남기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패널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 재택 수업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보호자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고 막중해진 상황입니다.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09년부터 교육부가 시작한 학부모 지원 업무에 따라 가지고 전국 학부모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인 뒷받침이 부재하고 또 불완전한 어떤 예산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법적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부모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권인숙 위원님께서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셔서 오늘 토론회가 가능했습니다. 정부, 학계, 또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당사자 간의 활발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부모 교육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영사를 해주신 강대중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행사의 취지와 방향을 토대로 기조 발표와 주제 발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의 자료집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학부모 온누리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교육 정책 동향 및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원대 이종각 명예교수님께서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종각 교수님께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시선으로 교육과 사회를 연구하는 일에 매진해 오고 계시며 한국학부모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각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회와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아동학대 및 강력 사건들의 상당수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부모가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선진국답지 않은 한국 사회의 모습이며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사회 발전의 과제와 교육의 질적 발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이 두 가지 과제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적 관심사입니다. 국가는 부모 교육에도 교육 책무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부모의 교육 민심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2015년 조사에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정규 학교는 꼭 다니게 하겠다는 대답보다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대답의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는 57%나 될 만큼 높아졌습니다. 또 2018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슈로 주민도, 의회도, 언론도 모두 교육 문제를 1순위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교육의 질적 발전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부모의 수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기도 어렵지만 최초의 담임이자 평생 담임 역할을 하는 부모의 질을 넘기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원이 떳떳하게 교육에 임해야 하듯이 부모도 자녀 교육과 학교 운영에 떳떳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도 부모 교육에 관심을 갖고 10수년간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일정한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정비가 부족해 안정성과 효율성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 역량과 학교 지원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일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콜린스와 헬버스는 최근의 교육 변화를 가히 혁명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제교육에서 학교교육으로의 변화를 제1차 교육혁명, 최근의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의 변화를 제2차 교육혁명으로 규정했습니다. 도제교육 시대에는 교육이 부모의 책임이었다가 학교교육 시대로 변하면서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시대가 전개되면서 다시 부모와 학생에게 교육의 통제력과 책임이 돌아온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한 분석은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은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새 부모교육 정책은 새 생각의 그릇에 담아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후 정부는 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참여의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그러나 교육 종속화, 영향력 없는 참여, 비정상적 참여 등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왜 발생했을까요? 부모에 대해 문제 집단이야, 계몽해야 돼, 학교에 조력해야 돼 등의 부정적, 소극적 인식이 지배적인 상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적 인식 상황에서는 부모의 존재감도 없고 부모의 엄청난 교육 에너지를 활용할 의지도 없고 방법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교육계는 부모에 대한 교육 책무성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 부작용의 경험에서 부정적 부모 담론의 극복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새 정책은 새 생각의 그릇에 담아야 효과를 봅니다. 우선 부모가 교육의 문제 집단이 아니라 가장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집단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교육에 대한 간절함과 진정성, 주체적 성격을 드러내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정체성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추가하여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부모의 교육자적 정체성이며 세 측면을 포함합니다. 부모는 최초의 담임이자 평생 담임이면서 우선적 이해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가장 첨예한 교육 당사자입니다. 첨예한 당사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학습하고 참여하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교육자적 정체성은 부모의 질과 품격 향상을 위한 부모 교육의 과제를 제기합니다. 둘째, 부모의 법률적 정체성입니다. 자연법상으로 부모는 교육권의 원천적인 소유자입니다. 실정법상으로도 헌법에 반영된 주권 재민 사상은 교육권 재학부모 사상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모든 교육권도 국민, 즉 누군가의 부모로부터 나옵니다. 부모는 교육권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교육 주체보다 원칙적으로 우월한 교육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는 1997년 교육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처음으로 교육 주체이자 교육 당사자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건국 후 약 50년 만의 법률적 지위 인정입니다. 그러나 이마저 미완의 인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등 교육법에서 학부모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고 다시 동시행령에서도 누락되고 그 결과 학부모는 지금 이 순간도 법률적으로는 미야 상태로 있습니다. 조속히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여 법률적 미야 상태를 해결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혼란도 방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률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부모 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권리 위에 잠자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모의 사회 심리적 정체성인 교육열입니다. 부모를 교육열에 기반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부모와 교육열은 떼놓을 수 없는 한 짝입니다. 교육열에 대한 비난 모드는 이제 그만 작동을 중지시키고 부모도 교육계도 정부도 모두 어떻게 하면 교육열을 잘 활용할까 하는 학습 모드를 작동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 시선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육권은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법률적 정체성은 부모의 시선으로 교육 시스템을 보고 분석해야 할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눈으로 국가와 정부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는 부모의 관점이 담긴 교육 지식과 담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와 교육학자들은 그런 지식을 생산하여 부모에게 제공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가 주도적, 교육자 주도적 교육 담론만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변화되어 시민의 통제, 시민 통제의 시대, 부모의 교육 통제력 증가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 담론에도 부모의 시선이 반영되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부모 시선으로 본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란 무엇일까를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교육 책무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 학교이며 부모가 그것을 잘 사용할 때야 비로소 국가의 책무성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은 부모와 학생들이 잘 사용할 것을 기대하면서 만들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잘 사용하기 위한 참여 방법의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부모의 시선도 공유하면서 학교나 교육 정책의 사용법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교육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는 곧 교육 시민이다 라고 제안드립니다. 아직도 지배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학부모상은 이기적이고 걱정스러운입니다. 이런 나쁜 이미지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학부모상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이 또한 계몽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 시민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국가에 시민이 있다면 민주교육에는 시민의 위치에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로선 교육 시민이 필요합니다. 교육 시민은 이미 친숙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알 권리나 참여 권리를 교육 시민의 알 권리나 참여 권리로 표현하면 인식의 공유 과정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교육 자치, 학교 민주주의와도 잘 어울리는 부모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 부모 교육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지자체도 부모 교육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학생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교육 시민교육도 강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 시민교육은 교육청보다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파생형 부모 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파생형 부모 교육이란 부모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부모에 관한 인식의 공유 과정을 말합니다. 각종 교육기관 종사자를 비롯하여 부모 관련 일을 추진하는 모든 사람이 파생형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에 대한 새 생각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원에게는 부모에 대한 이해가 직무상의 필수 지식이므로 교대와 사범대 그리고 교원 연수 과정에서 파생형 부모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는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정부는 교원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왔습니다. 때로는 서로 미를 연대 관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부모는 소외되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거 참 문제죠. 정부가 국민에 대한 교육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과 부모, 즉 교육 시민 사이에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설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서도 학부모 대표자나 대변자가 필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교육에서도 정부는 교육계와 부모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처럼 교육계에 전적으로 위임된 부모교육 운영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부모교육의 모든 영역에 대해 전문성이 높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또 부모교육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도 있습니다. 부모교육의 운영을 위한 중립적인 부모교육위원회 구성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의 부모는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교육의 만족도도 낮고 교육 불안도는 높습니다. 국민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요구합니다. 질적 발전 모델에는 시민 통제력 증가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부모의 교육 시민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부모 교육에도 책무성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선진 한국 교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정된 시간에 발표를 해주신 이종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주권, 재민, 국민은 과거의 부모, 현재의 부모, 미래의 부모로 구성된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학부모의 시선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부모교육 지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장중 교육과 사회 연구소장님께서 부모교육 관련 입법의 필요성과 발의 법안의 검토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장중 소장님은 초대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으시며 학술활동으로는 부모교육 관련 다양한 입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좋은 법안 마련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장중입니다. 오늘 저는 부모교육 관련 입법의 필요성과 또 권인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발의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으로부터 해서 그동안에 어떤 추진 과정이 있었고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법제화 추진 사례와 또 그 시사점을 알아본 후에 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의 의의와 내용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법제화 추진을 위한 향후 전략과 발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교육은 뭐니 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행복 증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부모 교육을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였지만 점차 그것이 부모가 같이 참여하고 개입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는 부모 자신의 자아 발전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도 점점 확장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에 비해서는 부모 교육은 전생에 걸친 확장된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 교육의 특징을 저는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4가지 사항은 잘 아실 거고요. 마지막에 무심교육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부모 교육의 중요성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부모 교육을 배운다든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정말 무심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역할의 어려움과 양육과 보육의 교육의 어려움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성장을 돕는 사람이란 것은 이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후에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올수록 사회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양육 교육의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핵가족이라든가 또 부모로부터 양육에 대한 노하우를 받지 못하고 또 가족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재 사회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너무 오늘날 SNS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정보가 넘쳐나서 이 부모들을 오히려 헷갈리게 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식을 키우는데도 사회적인 간섭이라든가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자식 낳기도 힘들고 또 키우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모 교육을 전공한 학자분들은 부모가 되기도 힘들고 또 좋은 부모가 되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타이거 마드 저자로 알려진 예일의 에이미 추아 교수는 지난달 부모 노릇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두 딸을 하버드 예일 보내고 또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하고 정말 엄친딸로 키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사실 교육학자는 아닙니다. 법률 로스쿨을 나와서 현재 로스쿨 교수로 있고 그 법과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화, 인종분쟁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3년 전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미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그런 예견이 훌륭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자기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그 역할과 역량은 중요한데 또 부담은 커지는데 정말 준비 없이 이렇게 부모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됨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생애 초기에 정말 반합지간 부모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쭉 나머지는 생략하고 마지막에 우리 부모 자신이 자기 자신의 성숙과 자아실현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도 부모 교육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의 그 역사를 잠시 보면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분이 부모 교육에 대한 근대적인 그 교육을 시작한 것으로부터 해서 80년대와 90년대는 유아교육진흥법이나 영유아 보육법으로 체계적인 부모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의 추진 경과를 잠시 보면요. 민주화 운동 이후에 학부모단체 등에서 자율적인 학부모 교육이 있었고 2009년 5월에는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 담당 부서가 생김으로써 본격적인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가 개소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의 실태와 성과를 잠시 보면요. 학부모의 역량 향상이라든가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강화됐고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참여와 편의성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에 대한 학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는 76%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만족도도 68% 정도로 비교적 높습니다. 참여율과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작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료에 보면 87.6%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를 보니 신입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요구도가 가장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자신에 대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서는 아직도 60% 넘는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고 성과는 좀 그에 대해서 조금 못 미치는 편입니다. 교육 방식과 협력 체제가 좀 부족해서 관심과 효과가 저조하고 정부와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법률에 대한 근거가 없고 또 업무 범위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돼서 학부모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지역 학부모 지원센터와 또 지원 전문가들의 업무도 상당히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또 학부모들이 스스로 학부모 교육을 할 수준과 역량은 아직 이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개선과 발전 방안으로서는 학부모 교육과 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친화적인 교육 운영이 필요하고요.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해서 좋은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또 지역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법제화를 추진한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사례는 2006년 말에 이은영 의원이 주관하고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가 같이 참여했던 학부모 지원센터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15년 때에 제가 발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과 9년에는 박영하 의원께서 학부모 및 가정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했고요. 2013년도 초에는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세미나와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때 부모교육 이수를 의무로 하는 학부모 지원법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발의한 법안과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은영 의원 안은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학부모 교육 상담원을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고요. 박영하 의원께서는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와 교육 휴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은희 의원님과 김춘진 의원님은 2011년 12년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6일 내에 학전야 교육 휴가를 허용하자,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과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참여 휴가제를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장관이신 윤해 당시 의원님께서는 2017년도에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때 평생교육 정의에 학부모 교육을 추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입법 활동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전까지 발의된 법안 5건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국회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발의 법안들은 입법 목적의 필요성 충족에는 다소 미흡했지 않나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그 법안에 제기됐던 문제점은 정리한 바와 같고요. 그 윤해 당시 의원님만으로서는 학부모 교육이 평생교육의 독자적인 유형으로 정립되기 어렵다. 그 다음에 그 평생교육진흥원 고유 업무로 포함이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법은 명확한 목적과 법안의 실효성 구비가 필수적이고요. 우리가 특히 우리 문화와 사회체제가 유사한 인접국가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만은 2003년도 가정교육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가 주관하는 가정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4시간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6년 교육기본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과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명시를 하고 부모가 자녀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다 하는 이런 책무성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권인숙 의원님 발의한 법안의 의의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좀 생략을 하고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21조의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좀 생략을 하고요. 내용은 19조의 4와 19조의 5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 등 보호자의 평생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단체가 부모에 대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노력하자.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5조의 5에는 부모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것인데 진흥원에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를 두자. 그 다음에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그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세 번째는 국가와 시도센터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기능 등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안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과 가정 및 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양육과 교육의 그 책임을 분담하는 시대에 맞춰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부모의 역량 강화와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부모의 교육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부모 교육을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학습하는 부모로서 배움을 통해서 부모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고 그동안 문제가 돼서
폐기가 됐던 법안들을 참고해서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봅니다.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조문 구성상의 체계 정합성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안의 내용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설하는 조항은 21조의 2보다는 20조의 2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직업교육 그 다음보다는 유아교육 다음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학습자, 학생이라든가 교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비한 보호자, 즉 부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도 이들에 준해서 권리와 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13조를 보완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교육권과 책무가 보다 명확해지고, 특히 3항은 권인원이 발의하신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과 지원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정 시한입니다. 현재 있는 13조의 1항과 2항은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제2항에는 자녀 교육권은 존중되고 인권 존중과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 3항에는 윤리의식 확립과 교육권자로서의 품성, 자질 향상을 노력한다는 것으로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이 되겠습니다. 또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학교 참여 등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국가부모지원센터는 국가보다는 중앙부모교육센터가 더 낫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가센터의 수행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두는 것이 위상과 목적을 명확하는 데 보다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시도센터는 그 정합성과 운영 효과를 높이도록 시도지사 소관으로 두는 것을 재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화 추진 전략과 향후 발전 과제입니다. 먼저 법제화 추진 전략으로서는 이 입법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많은 노력과 여야의 협의와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강렬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라든가 교육청, 시민단체와 공론화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안이 좀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같은 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묶어서 대안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야 간 쟁점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을 방문하고 관심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입법조사관 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제시를 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또 현재 이게 정부와 국회가 조금은 이 힘을 덜 써줘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니까 정부와 국회가 먼저 나서도록 강력한 대응 논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발전 과제입니다. 이 부모는 어린아이들과는 좀 다른 학습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학습 특성이라든가 요구를 깊이 있게 고려한 정책과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아니라 배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다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한 콘텐츠도 개발하고 교육 방식도 혁신해야 되겠습니다. K-묵과 같은 강좌 선택 시스템이라든지 이 부모에 대한 학부모 위키피디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상담이 부모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애로 해결 전문가를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가 누락된 초중등 교육법 미비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에 관한 통합적 규정으로서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법이 장차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통해서 교육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자녀 교육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학부모의 역할, 책무성을 향상하면서 참여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제를 신설하는 그런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 제안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과 학생은 세부적으로 경계했지만 학부모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 3주체 간의 균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장 학생과 교직원으로 된 것을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으로 개정하고 1절과 3절 학생과 교직원은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2절을 신설합니다. 학부모의 자격과 범위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직원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아동의 바른 성장과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서 동반자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자는 것이고요. 또 같이 정기적인 모임 등에서 의견도 교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항으로서는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육 참여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권의 우선적인 존중이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교육 참여의 권장과 또 참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자는 유보 조항을 두는, 위임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부모회가 지금 시도 조례를 통해서 여러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조례가 없는 시도도 전부 다 학부모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부모회의 설치 근거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학부모 교육에 대한 또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중 소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발의 법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된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갖는 중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학습 특성과 요구를 깊이 있게 고려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학부모 지원 센터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앞에 기조 발표와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과 함께 그리고 행사 시작 시에 소개해드렸던 토론 패널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회는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남기 교수님께서는 EBS 교육 대토론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신 바 있으시며 학부모 교육정책 서비스 사업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다양한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해 가까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박남기 교수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어떻든 인터넷을 통해서 생방송처럼 중계가 되고 있어서 보통 학술 토론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방송 토론회는 미리 질문지가 다 주어져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데 또 오늘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양자를 조화시켜가면서 조금은 역동적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요,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보다 완벽하게 현상을 바라보고 대책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두 개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눈의 시각이 다릅니다. 그 덕에 우리는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고 또 거리도 어느 정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0명이 모인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 합쳐도 결국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5명이 모인다면 그 생각을 더하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의 생각을 모으면 아마 우리 입법 방향도 제대로 좀 만들어지고 또 정책 방향도 굳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고요. 또 입법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운 부탁인데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3분에서 5분 이내로, 3분 정도면 더 고맙고요. 핵심적으로 내서 이 생각은 내가 한번 세상하고 나눠보고 싶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의 말씀을 추가로 조금 더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토론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할 생각인데요.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 토론에 활용하고요. 오늘 시간 제약상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하고 교육부에 연결을 해서 법령 개정 그리고 추후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분의 토론 발제를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허정옥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태풍을 뚫고 왔다고 아마 가장 먼저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17개 시도 진흥원에 아주 훌륭하신 원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 이 제주도 입장에서 저희 진흥원의 여건을 평생교육진흥원의 여건을 고려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답변은 해답부터, 그러니까 저희 역할의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각 교수님 특강 발제를 보면 국가는 부모 교육에도 교육 책무성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 그 부모를 어떻게 규정하셨냐면 현재의 부모, 미래의 부모, 과거의 부모, 그러니까 모든 국민, 범국민을 말씀하셨고, 왜 부모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사회 전반적인 것을 볼 때 이건 어느 개인이나 특정 계층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부모 교육, 말하자면 국민 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불거졌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급하다, 더 이상 법안을 미룰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게 헌법 제31조입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리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교육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오늘 그 논의가 되는 이 부모 교육에 대해서 과연 전국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맡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맡아야만 한다. 답부터 먼저 제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미국에는 부모 이제 교육 정보 센터가 있는데 이 계획이나 모든 그 정책은 중앙 그 정부 즉 교육부가 합니다. 그러나 실행하는 것들은 각 50개 주에 있는 주 정부가 맡아서 하는데, 그거는 이 부모 교육이라는 게 아무래도 지역 사회 또 사회 전반을 아우르기 때문에 실행 부서는 아마 시도에 있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맡는 게 별 무리가 없겠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적용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그 제주 평생교육, 저희는 장학 인재 육성 업무도 같이 합니다만은 저가 왜 여기에 왔을까 생각하면서 저희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다른 시도에 없는 자기주도 학습 지원 센터하고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도지사 관사를 도지사께서 내놓고 그 자리에 어린이들 교육, 특히 이제 취약계층, 부모님이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읍면지역, 섬지역에 있는 그 아동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가 합니다. 특별히 경력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도 교사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분야를 지원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때 이러한 그 학교 밖 청소년, 특히 취약계층, 오늘 말하는 것도 아마 부모이지만 그중에 핵심은 취약 부모일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가슴 아프게 하는 부모가 아닌 부모들의 행태들, 아기를 유기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의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든 이 사회와 우리 부모의 역할 말이며 취약한 계층이죠. 그건 국가가 또 지자체, 지방정부가 돌봐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를 둘러볼 때 지금 부모들도 이 부모의 계층이 굉장히 이제 고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저희의 부모님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해서 부모의 학교에 대한 참여라든가 학교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학교에 관한 참여나 간섭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보살핌이라든가 어떠한 이 대우랄까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모, 특히 학부모 중에는 학교 교육이라든가 자녀 교육에 굉장히 아주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그 정반대의 축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 그리고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골고루 아울러서는 시도에 있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토론이 더 이루어지겠지만 왜 평생교육인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그 한 조항만 제가 읽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헌법하고 교육기본법에 평생교육 진흥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또 평생교육 제도 운영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약적으로 보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데 특히 여기에 제가 사례로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애인 교육도 한 축으로 우리 평생교육법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부모 교육이 그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할 때 이 점도 아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 원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따가 좀 더 다른 분들하고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지금 실행부서는 중앙이 아니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셔서 그렇다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이따 답도 해주시고요. 다른 분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초점이 취약계층 부모 지원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부모가 플러스 100점, 마이너스 100점 표현하기 좀 그런데 플러스 극단으로 가 있는 경우는 정말 엄청난 자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0점에 가까운 부모들은 아예 무관심한 부모이고 마이너스 100쪽에 가까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 학대를 할지 방치를 할지 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스펙트럼 속에 있는데 특히 초점이 취약계층에 주어진다고 할 때 그렇다면 어떤 제도, 법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따 한번 또 추가로 말씀드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난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이 부모 교육 내지는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두 분 교수님께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아마 오늘 토론이 뭐 이렇게 두세 차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함께 좀 집단지성을 좀 발휘해 보자 이런 취지로 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거기에 좀 통해서 먼저 좀 시작하는 지점에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부모 교육을 좀 지원하고 활성화시키자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또 국회와 교육부 이렇게도 형성이 좀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하게 또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뭔가 이제 뒷받침을 해나갈 거냐 그때 우리가 이제 논의하게 되는 게 결국은 법률 재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부모 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이 과연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가? 이제 명확하게는 사실 이제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이 이제 아마 자료집에 39에서 42쪽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도 좀 잠깐 소개한 부분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기본법에 이 보호자의 이 권리와 책무 부분을 보면 교육기본법 13조인데요.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나 아동의
바른 인성 그리고 또 건강하게 성장 이렇게 시킬 교육을 시킬 권리와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호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보호자가 학부모 이제 학교에다가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요. 학교 교육은 다시 교육기본법 9조에 보면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주입식 암기 위주 교육, 입시 위주 교육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기본법은 이미 학생들에게 창의력이나 인성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걸 연결시켜 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학교 교육에다가 왜 입시 위주 교육만 시키느냐, 왜 창의성 개발이나 인성 교육은 제대로 시키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학교에다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지금 현행법이 계속 있어 온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 부모들이 과연 어떻게 잘 행사했는가 또는 학교 교육에 창의력 개발이나 인성 교육보다는 오히려 입시 교육을 강화해달라 이렇게 학부모들이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의 권리, 부모의 권리와 책임은 있는데 이것이 잘 행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부모 교육을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입법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오늘 이제 권인숙 의원님 안을 포함해서 이 김장중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들을 해주셨는데요. 권인숙 의원님 안을 보면 거기에도 이제 우리 고민되는 점들이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국평원이 이 일을 조금 주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결국은 부모 교육의 대상과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학계에서도 좀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입법으로 된다고 하면 법률상 용어로 사용되기에 적합하게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 게 평생교육, 그리고 부모교육, 또 부모 평생교육 요 3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점이에요. 권인숙 의원님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거기에서는 아마도 평생교육의 범주에 부모교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여기에서 부모교육을 하자 이런 이제 취지로 안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본법에서는 이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 등 보호자라고 이제 법에서는 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부모 교육과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요 3자 사이의 관계 용어 정의를 어떻게 좀 할 거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걸 입법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부모는 누구로 할 거냐 좀 전에 이종학 교수님 말씀도 하셨고 또 허 원장님께서도 이제 그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의 부모. 그래서 우리가 예비 부모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지자체와의 관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아마 학교나 교육청 쪽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이제 해왔고 하겠죠. 그런데 일반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누가 대상이 되고 또 내용이 어떤 것들이 돼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예컨대 청년들, 예비 부부가 될 그다음에 또 이제 부부가 된 경우에는 이제 자녀를 낳아서 또 부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 부모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이 성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뭔가 관여할 일이나 도움을 또 부탁을 받아서 도움을 줘야 될 이런 이제 자녀를 다 키웠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이 부모님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교육청과 그다음에 일반 지자체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함께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좀 모아야 될 텐데 입법으로 하게 되면요. 또 입법이 되더라도 시행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이제 누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누가 나서야 되느냐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국평원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서서
한번 좀 논의를 좀 해주시면 입법 과정과 그 다음에 입법 이후에 시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관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역시 국회에서 오셨고 입법조사연구관을 하시다 보니까 그 정확하게 법률적 용어로서의 그 학계의 의견도 좀 모아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냥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부모, 학부모, 보호자 이 용어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그 법률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또 평생교육과 관련 속에서도 하고 또 현재 보면은 그 여가부,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지금 평생교육 이런 이제 지자체 이런 그 행안부 쪽까지 합쳐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육의 주체들 부분도 또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고민해 주실 게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그 창의 인성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말했고 부모가 그런 걸 요청해야 되는데 부모는 오히려 그걸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입시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건가요? 우리 부모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이따 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전근영 용인 현암중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인 현암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근영입니다. 저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한 20여 년 동안 학부모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학부모로 살면서 학교의 정책이나 그리고 교육 정책들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자녀의 성장만큼 학부모로서 부모로서 함께 성장해야 됨을 깨달았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학식적인 면이나 전문적인 내용들은 앞에 토론하신 분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학부모로서 학부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학부모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학부모로서 여기저기 유관기관이나 일반 학교나 그리고 교육지원청 등에서 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것들을 저희가 모두 골라보면서 함께 직접 교육을 수강했을 때 드는 생각은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교육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올 수 있는 부모들만 와서 그 내용을 듣는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대면 수업을 못하는 것처럼 학부모 교육도 대부분 줌이나 아니면 이런 유튜브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대략 거꾸로 워킹맘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은 더 좋은 서비스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시간적인 그 시간을 일부러 내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지역적인 특징이나 그리고 저희 용인을 예를 들자면 도농도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니즈들이 각기 다르세요. 예를 들자면 농촌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직접 케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서비스를 원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학교에 와서 직접 무언가 이야기를 듣고 부모 교육을 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할 때 그분들의 학부모들의 부모들의 교육적인 니즈를 먼저 파악해 주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이 뭔지를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학부모는 무인도에 가둬놓고 자꾸 꺼내달라고 하는데 고무물품만 주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학부모들도 분명히 학습자로서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건 맞는데 아까 옆에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뀌어가는 입시제도 그리고 혁신학교 지정 반대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이 학부모들이 교육적 역할자로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는 능력조차도 사실 일부 학부모님들만 갖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요. 굉장히 학력도 높으시고요. 학식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런 부모 교육
교육에 대한 법안이나 내용들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살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학부모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생각했을 때 저는 교육적 역할자로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거죠. 국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처음이었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모두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처음인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저희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산모수첩이라는 걸 봤죠. 그 내용에 보면 아이들을 개월에 월령기에 맞게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적어 놓은 수첩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구나, 또 기쁨도 느끼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었던 시간들이 있으세요. 근데 자녀가 유초, 중고를 들어가게 되면 아이가 이미 발달하고 성장하는 데 맞춰서 학부모는 제자리 걸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애 전환기별, 그리고 학년기별, 그리고 또 그 학년기의 전환기별, 학부모로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들이 사실은 미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부모 존재감과 가치에 대한 재산적 작업과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부모회장을 해봤지만 학교에서 학부모들 관련한 내용들을 무언가를 하려면 학교에서 막히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끄는 학부모회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각자 주체들이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학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의 철학과 내용들을 학부모들에게 이해시켜주는 내용들처럼 학부모 또한 다름을 학교나 다른 주체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종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학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 자체가 학생들도 성교육의 어떤 생물학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조차도 부모가 되기 위함은 어떤 길인지에 대한 그런 성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될 때 준비 없이 부모가 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패 사례들이 많아서 아까 그런 범죄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학부모의 교육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또 부모, 예비 부모, 그리고 또 예비 학부모, 또 예비 교사들까지 이 부모 교육에 대한 이해를 좀 통틀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토론문에도 있지만 이소부화를 빗대서 보면 여우와 두루미가 있어요. 여우는 평평한 접시에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두루미는 긴 호리병에 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주체들이 모여 있는데 각자 다른 음식의 접시를 놓아서 준다면 서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용인해서 달려왔거든요. 충분히 그분들의 니즈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고려해 주셔서 이런 법안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여 년 학부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보니까 함께 성장하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딸만 셋이거든요. 큰애 둘은 이미 다 30을 넘었는데 막내가 이제 대학생인데 저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요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주신 말씀 중에 오히려 요새 비대면 서비스 참 좋더라. 부모 교육 좀 허브 이런 게 좀 만들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앱에서 애가 문장구가 안 나와요. 탁 누르면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게 좀 뜬다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주신 말씀 중에 부모 교육에서는 특히 교육적 필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 또 부모의 배경 특성 혹은 여러 가지 그 연령 특성 이런 데 맞춰서 주면 좋겠다 이 말씀해 주셨고 부모 이해를 위해서 학생들도 조금 부모 교육을 미리 받아서 나중에 부모가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네가 나중에 엄마 해봐라 우리가 그런 말 자꾸 하거든요. 이 아이들에게도 부모라는 게 어떤 존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지금 실은 부모 교육에 대해서 부모 대표로 이렇게 오시긴 했는데 이 자리에 학생 대표가 있다면 부모 이런 것 좀 교육시켜 주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관점을 어떻게 들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비유도 주셨어요.
여우와 두루미, 여우에게는 납작한 접시를, 두루미에게는 호리병에 그릇을 주어서 서로에 맞는 게 되도록 함께 배려하면 좋겠다, 이 말씀 주셔서 함께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따 또 추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준은 원주 학부모 지원센터 학부모 지원 전문가이십니다.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원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 김진훈입니다. 먼저 지역 학부모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역 학부모 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설치가 되기 시작을 해서 주로는 이제 단위 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과 또 지역 학부모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한테 자녀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 동아리와 또 지역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놀이 지원단, 토론 지원단, 봉사단 등과 같은 학부모 교육 지원단을 운영하고, 또 그 밖에 지역사회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국의 학부모 지원 전문가, 또 학부모 컨설턴트, 학부모 상담사, 평생교육사, 또 주무관님들, 또 실무원 등의 이름으로 한 344명이 학부모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학부모 지원센터에 온 지 6년이 됐는데요. 센터에 저밖에 없어요. 1인 센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점은 주로 이제 학부모 교육을 많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좀 느꼈던 점은, 첫 번째는 실제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고 또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제 스스로가.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 교육에 대한 양극화를 가장 일선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실제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학부모 교육 구조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학부모 교육이,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이 평일 낮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 교육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워킹맘들, 워킹데디들이 많은 상황에서 주말 교육이나 또 야간 교육을 하는 여건이 저희들도 사실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주말 교육과 야간 교육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낮에 시간 되시는 분, 또 장사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다양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학부모 지원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정책 홍보의 일선에서 하게 되는 역할들이 좀 많아요. 교육부에서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설명회를 참여 내지는 조직한다든지, 또 자체적인 또 교육지원청에서 각 부서별로 고교 학점제를 알린다든지 자유학년제를 알린다든지, 이러한 그런 교육정책 홍보의 비중이 실제로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학부모 교육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인식 제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 교육 전문 인력들이 많이 확충되고 또 양성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저와 같은 어떤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 교육을 실제로 이제 운영하는 강사진 같은 그런 분들도 교육 수행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 지역기관에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다함께 돌봄센터 등등, 또 그 밖에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각자의 사업들로 좀 머물고 이게 좀 통합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역할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토론회의 중심이 법제화이다 보니까 학부모 교육의 제도화 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것은 가장 이제 학부모 교육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자. 예를 들면 생애 주기별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출생 신고를 할 때 부모 교육을 4시간 이수를 해서 같이 이수증을 첨부해야 출생 신고를 해준다든지, 또 교육급여나 그 밖에 수급을 받고 그런 걸 신청을 할 경우에 그런 어떤 학부모 교육 이수에 대한 주제를 정해서 그 교육을 이수를 했을 때 수급비가 지급된다든지, 이런 좀 이렇게 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고,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또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종학 교수님의 교육시민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당신의 사업 목표가 뭐요라고 물으면 저는 학부모의 교육시문화를 일으키는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로서 어떤 민주 시민 역량이 필요한데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 분야로 보면 어떤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 또 사회와 교육의 변화에 대한 적용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학교 분야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이해, 또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나 참여,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학부모여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정에서는 자녀의 관심사나 문제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또 그 밖에 자녀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해를 갖는 부모. 그래서 학부모 갖춰야 될 민주 시민 역량을 크게 한 3가지로 이제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학부모가 어떤 학부모 교육이나 또 사회 참여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단계에 도달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조금 더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학부모가 교육시민, 또 나아가서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지금 1인 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가슴이 좀 아픕니다. 혼자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미 백신 맞은 사람만 계속 맞으러 오는 거예요. 안 맞은 사람은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상황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방안을 만들면 그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게 오히려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온다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말이나 야간에 한다고 할 경우에 이미 필요한 분들이 그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정말 들으려고 하실까? 이미 자기 삶에 지쳐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지자체 제안을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있다고 통지서가 나오면 통지서를 직장에 갖다 주면 예비군 소집서처럼 유급휴가를 다오. 그래서 그 유급휴가는 각 직장에서 국가에 청구하면 거기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부모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모교육 통지서 올 때마다 오히려 신나죠. 애도 가서 보고 교육도 받고,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제한된 문제로 여러 가지 사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 이기주의라고도 하지만 또 이 통합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들이 보통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귀찮아도 애 안 낳으려고 하는데 출생신고할 때 부모 교육 이수증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 핑계대고 더 애 낳지 않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 한번 혹시 누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모가 됐더니 이런 특권이 생겼다. 내가 영유아 부모일 때는 국가가 이런 특혜를 주고, 유치원 부모면 이런 특혜, 초등학교 부모면 이런 특혜가 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좀 많이 제공을 하면 오히려 그게 유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토론회를 하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형식적으로 플로어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하고 마치는데, 오늘은 많이 도와주셔서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도 23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는 식으로 갈 텐데요. 제가 꼭 지명을 하지 않더라도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면 바로 마이크 상에서 목소리를 주시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종각 선생님하고 김장중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질문을 드릴 때 그 말씀을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현행 제도의 정책, 입법 방향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이 부모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이냐가 또 어느 부모를 타깃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모의 스펙트럼이 밝혀지면 제도, 정책 그리고 입법 방향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종학 교수님, 우리 지금 이제 교육 시민, 부모가 이렇게 교육 시민이어야 되는데 이기적인 존재로 매도되고 있다. 그래서 인식 전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또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학부모, 학대형 학부모도 있는데 이들을 위한 대안은 또 뭐가 있을지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서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 주십시오. 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기 이기적인 학부모, 극성스럽다. 이것은 이제 저는 일단은 이 얘기를 도대체 누가 주로 하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얘기는 아마 대부분이 좀 학교 쪽에서 나오는 얘기 아닌가 싶고, 그 얘기는 학교라는 상황에서 부모를 부딪히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들이 이기적으로 보인다, 극성스럽게 보인다, 이런 말씀 같고, 따라서 이거를 제3자나 혹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나는 당연히 학교 가서 상담할 때 내 자식 이야기를 하고 내 자식에 관해서 궁금한 걸 묻고 내 자식이 혹시 피해를 안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얘기는 상당히 공평한 얘기라고는 볼 수 없다. 상당히 특정한 입장에서만 본 거다. 예. 부모가 그런 이제 생각이 하나 들고, 또 무슨 질문을 하셨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 언론에 극성스럽다. 예. 아동 학대 좀 극성스러운 거 있는 건 틀림없죠. 근데 학부모가 극성스럽다는 걸 그렇게 비난까지 할 일이냐? 지금 대선 때문에 지금 야단들인데 후보들도 야단이고 당도 야단이고, 그러면 저 사람들 극성스럽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상당히 자기가 할 수 있는 희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이거를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학부모 집단을 전체를 좀 비난하고 깎아보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식의 여론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또 한 가지만, 네네. 이제 학부모들 하면은 제일 학부모들 얘기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아놓고 얘기하면은 입시교육 강화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입시 제도가 있고 그 입시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은 잘하게 하는 게 입시 제도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입시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따라서 공부하는 거를 문제 삼고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걸 문제 삼는 건, 이거는 교육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모순입니다. 사법고시를 만들어 놓고 사법시험 보지 말라, 그거 열심히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를 문제 삼는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학부모를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를 바꾸든지 입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입시 제도가 엄연히 있고 그 입시가
자녀들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속에서 입시 공부를 하지 말아라, 입시 지향적인 학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긴 하지만은 그거를 학부모에게 책임을 씌우는 거는 좀 잘못된 구조다. 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인생을 좌우하는 입시 제도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대비하는 학부모나 학생을 비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좋은 정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다른 데서 논의가 돼야 될 텐데, 네,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허정욱 원장님. 예, 저는 오히려 이제 김 교수님 말씀 중에 부모를 그 교육 시민으로 재탄생시키자, 여기에 제 필이 꽂혔거든요. 왜냐하면 교육 시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내 자녀의 입시보다는 그 우리 부모로서의 사회적 존재감, 그 학부모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그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가, 그 다음에 더해서 공적 참여, 여기에 이제 교육 시민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우리 평생교육 중에 시민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생교육이 어떤 건가를 말씀드리는 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생교육법 2조 보면요,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학력 보완 교육, 그다음 성인 문자 해독 교육, 이걸 문해 교육이라 합니다.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문화예술, 그다음 시민 참여 교육. 여기에서 우리가 민주 시민 교육이란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바로 여기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전근영 그 학부모 위원장께서 그 부모 교육을 보면 받아야 될 분들은 못 오고 정작 반복하고 받는 분들만 열심히 받는다. 이게 우리 평생교육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은 교육,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다양하게 받으세요. 그런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해녀님들, 제주 해녀라든가 이런 분들은 교육을 못 받으세요. 세금만 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문해교육, 즉 한글을 깨치지 못하는 해녀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1대1로 저녁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글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문해교육기관에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비밀리에 오세요.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저기 지역을 잘 모르실 겁니다. 서귀포에 있는 분이 서귀포에서 문해교육, 한글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한라산을 넘어서 1시간 버스를 타고 제주시에서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저희가 찾아가서 합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다문화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의 시스템 찾아가는 취약계층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그 교육 욕구에 맞춰서 가는 그러한 그 평생교육의 제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김진훈 그 전문가 학부모 지원 전문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자녀 교육도 양극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우리 평생교육도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은 그 양극화된 중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학력 보완, 고등학교, 중학교를 못 나온 취약계층, 그리고 비문내, 직업력 이런 것들을 하고 인문교육이나 문화예술도 어쩌면 그 국민으로서 마땅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일하느라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권리를 저희가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1분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실은 이제 법제화 과정에서 아까 그 민주시민교육 말씀하셨고 또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교육 역량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평생교육의 시민교육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쩌다가 평생교육으로 부모교육을 수렴시키는 게 아니라 법상도 이렇게 연결되는 감을 저는 느껴서 참 반갑다. 어쩌면 정말 어떠한 그 방안이 열리겠다. 노력에 노력만 하고 마음만 모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이 제주도에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교육까지 사례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좀 그런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부 관련이 되는데 우리 김장중 소장님께서 아까
60% 이상이 무관심, 불참여 집단이고 이 또 보니까 부모 교육, 성인 교육의 특징이 무심교육적 특성이 있다. 근데 결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제도화하거나 법을 만들면 이 받아야 할 사람이 받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또 김진훈 센터장님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거나 뭐 어떻게 하면 이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 금방 제주도에서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혹시 더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이것은 뭐 상당히 많은 좀 예, 연구를 마이크가 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해 보시죠. 상당히 좀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논의 합의도 좀 필요한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선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과연 입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의원님들도 학부모 참여 휴가제를 제안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학부모도 괜찮고 뭐 학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실제로 산업계가 좀 이게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을 정부에서 재정을 보조해주고 그 사람의 인건비를 보조해준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든가 성과가 아주 낮아진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당장 걸리니 산업계에서는 상당히 이게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거기 검토를 할 때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현재도 우리나라의 그 대체 휴가제 같은 게 적지 않다. 또 휴일이라든가 이런 적지 않다.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교육 참여에 대한 것까지도 다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냐. 이런 또 것이 있으니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형평성 또 이를테면 자녀가 있는 부모는 괜찮은데 그럼 자녀가 없는 근로자도 있거든요. 그러면 A는 그런 휴가를 가는데 B라는 사람은 계속 또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 개인에 따른 또 형평성의 문제가 또 제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고 어쨌든 현재로서 가능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제 우리 지원센터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15년 전 2006년도에 저희들이 그 토론회 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제도를 잠시 보고 어제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하니까 가령 미국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모 권리와 책임에 대한 장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몇 조에 있는 게 아니라 가령 뭐 예를 들면 그 학부모는 크게 4가지의 권리가 있다. 하나는 공립학교에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두 번째는 자녀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세 번째는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네 번째는 학교와 교육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그냥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각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당장 과연 저도 뭐 늘 주장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그럼 참여를 한다 또 뭘 한다면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며 어떠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것은 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기 전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면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 보면 이것이 뭐 잘못돼 갖고 교권 침해로 선생님들하고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쉽게 말하면 오바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 뭐 아까 뉴욕 사례입니다만 거기는 영어뿐 아니라 뭐 우리 한국어 또 세계 아주 그 작은 지역에 국가 단위가 작은 지역의 언어까지도 해서 그 부모들이 자기 언어로 그걸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국가별로 지금 이 학부모 교육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어떤 필요한 정보 제공 이런 것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필요한 것이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그 뉴욕 사례까지 해서 말씀 주셔서 이 학부모 장전 필요성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서 한번 주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이미 됐었는데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손해 보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이랄지 육아 시간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듯이 부모가 돼서 실은 아이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학기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러한 그 학교에서 총회를 소집할 때 아니면 부모 교육을 할 때 하루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좋겠다. 그러면 이 평생교육원이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한번 시작을 한다면 아마 국회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이덕난 연구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부모교육 의무화를 하는 것의 실효성과 한계, 법적으로 가능한지 혹은 또 이러한 특혜라고 얘기하는데 부모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고 국가가 지원해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계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관련해서 먼저 김장중 소장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미국 뉴욕주 사례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 토론문의 40쪽을 보시면 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러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뉴욕주의 사례 얘기하시면서 한 4가지 정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면 본래 이제 교육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와서는 이제 직접 형성을 못 하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직접 교육의 목표나 수단을 직접 결정하는 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래 이제 권리는 결정권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참여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결정해 놓은 것을 이제 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접 형성하고 결정한 것을 이행할 권리가 본래 부모에게 있는데 이것을 역시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마 매치를 해보시면 미국 뉴욕주에서 장전에 밝히고 있는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것을 왜 우리 부모들이 잘 모를까? 결국은 이제 학부모 교육이 활성화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넓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부모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거 이전에 부모 교육과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데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이것에 관한 매뉴얼들을 만들고 네. 직접 그것들을 플랫폼 내지는 프로그램 시스템에다가 올려서 제공한다고 하면 그것을 교육부와 이 국평원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도 입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입법이 필요한 거는 그것에 필요한 뭐 전문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저기 잠깐 말씀하신 그 학부모 공과제 이런 것들은 아마 제도를 조금 유연하게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형평성 논란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아마 코로나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뭔가 가서 참여를 온라인으로 하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든 학부모가 참여한다고 하면 다른 시간에 그만큼을 대체 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근무하면서도 잠깐 그 시간만큼 시간을 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그 시간에 못한 일들은 어떻게든 본인이 이제 메워 놓으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종래 사고하던 그런 공과제, 휴가제 이것들을 조금 유연한 방식으로 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3분 30초밖에 남지 않아서 이덕난 연구관님께 추가 질문 드리면서 30초만 답 부탁드리고요. 이제 돌려가면서 이종각 교수님부터 30초씩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입법조사관님, 연구관님, 그동안에도 이렇게 이제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이번에 그 법률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는데 왜 통과가 안 됐는지 이번에 통과되려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 30초 답 어렵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이제 김장중 소장님께서 발제문에서 그동안 입법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을 해내셨는데 상당히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법률안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 예산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개념 정의가 문제였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권인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생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거기에 검토 의견들이 제시가 돼 있어요. 제 토론문에 검토 의견 1, 2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평생교육의 정의에 평생교육법에서요. 부모 교육을 포함시켜서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다. 검토 의견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평원의 그 업무에 이 부모교육 및 부모교육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하는 것도 해볼 만하다. 상당히 좀 저는 평생교육진흥법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기본법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거기 검토 의견에도 역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그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평생교육에 포함되는 건지 구별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 이게 이제 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더 붙었는데 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또 그것의 필요성이 어떤 측면에서 있는지를 조금 더 논거들을 좀 제시해 달라는지 이런 얘기들이 되겠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지난 10년 동안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가 조금 뭔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차제 좀 교육부하고 국평원이 지난 10년 동안의 학부모 교육, 부모 교육의 성과를 한번 정책평가, 입법평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아주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 1, 2분 추가돼도 관계없죠. 돌려가면서 이종각 교수님부터 30분씩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 교원들은 정부와 그 단체 협상도 하고 정책 협의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정부에게나 대사회적으로나 이게 발언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 시민 박람회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개최하면서 전국의 각 위치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뭐 의견 제시도 할 수 있고 성과도 보여줄 수 있고 상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장중 소장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은 최소한 지금 우리 부모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그동안에 참 학부모 지원센터가 생긴 지도 11년째 됐고 이 좋은 법을 하나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번이 어떻든 간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굉장히 좀 대치 상황이지만 우리 교육이만큼은 또 이 관련된 법만큼은 뭐 여야의 이념에 관계없이 힘을 모아서 잘 좀 통과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네, 고맙습니다. 학부모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좀 많이 좀 합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허정옥 원장님. 예. 태풍을 뚫고 왔는데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현재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요. 17개 시도가 평생교육법과 진흥법과 그 모든 법안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네. 제주도는 제주도 사회적 여건과 시급성을 따라서 그리고 전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이 제도 그리고 프로그램 기반을 활용해서 급한 불부터 끄기에는 아마 오늘 제안된 저희 평생교육 그 관점에 그리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전근영 위원장님. 네, 일단 학부모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시거나 그리고 또 학부모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학생이 학교를 졸업해서 떠나는 거거든요. 오늘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민주교육시민, 교육시민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또 시행에 따라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훈 전문가님. 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대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해서 마무리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학교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영유아기 부모님들을 좀 담당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이쪽 부분의 부모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는 사실은 일정 부분 학교 예산,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일 경우에는 부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를 좀 배치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좀 책임감 있게 교육청에서 부모 교육을 진행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된 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썼는데 실제 방송하고 달리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좋네요. 방송은 끝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줬고요. 오늘 이 토론의 포맷을 바꿔서 증문즉설 형태로 진행을 했지만 이 토론자 발표자께서 너무 재미있게 잘 응해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을 넓히는 데도 보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토론이 이 학부모 또 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앞으로 새로운 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토론 진행을 맡아주신 박남기 교수님과 오늘 좋은 의견, 대안을 제시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토론회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끝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대중 원장님의 감사 말씀을 듣고 본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자리 같이 해주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토론회를 아주 즐겁게 이끌어주신 박남기 교수님 수고에 감사드리고 네 분 토론자님 또 두 분 발표해 주셔서 너무나 오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또 부모가 교육제도하고 맺는 관계가 예전과 다르게 점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 이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진짜 사적인 일 중에서도 아주 사적인 일인데 여기 어떻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으로 개입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좋은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품격이 높아지려면 이런 공적인 지원 체제 또 자녀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구성원들이라면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들이 또 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의견들 모아서 저희 법 개정 작업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특별히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부모님들, 보호자분들, 학부모님들 어떻게 지원할 건가 또 당장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도 해주셨습니다. 교육부 담당 팀하고 같이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년간의 정책 성과 평가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 말씀 저희가 좀 새겨 듣고 잘 좀 정리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부모 교육, 보호자 교육을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모교육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끝까지 참여하셔서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